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다들 짧은 네.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쵸. 이제 긴 시간 동안 뭔가 영상을 집중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관에서는 이제 강제로 그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휴대폰도 못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딴짓도 맞아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집에서는 솔직히 네. 뭐 휴대전화를 반쯤은 보면서 영화를 네. 봅니다. 저 그래서 웬만하면 OTT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네. 저도 도둑력을 많이 집중력을 많이 도둑 맞았기 때문에 도둑력? 방금도 그죠. 도둑 맞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극장에서 보려고 하고 집에서 볼 때도 좀 메모를 하면서 보니까 오.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메모를 했거든요. 왜냐면 바로 연동되면 컴퓨터에서 편하죠. 바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딴짓하게 되죠. 맞아. 그래서 그냥 종이와 펜을 꺼내놓고 이렇게 필기하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게요. 안 지켜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시대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은 네. 그래도 저희 세대는 네. 이 영화라는 것을 꾹 참고 집중력을 투여해서 보면 얻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아예 이 지금의 디지털 문법에 익숙한 세대들은 내가 왜 참고 봐야 되는지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 벌써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영화 문법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미 좀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맷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초반 5분에 모든 임팩트가 다 투여되어야 네. 되고 말로써 플롯을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영화의 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산업 구조까지도 바뀌고 있어서 많이 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좀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모든 콘텐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소설도 맞아요. 예전처럼 그 기승전결의 기승 빌드업하는 구간이 극단적으로 짧거나 맞아요. 아니면 전결을 짧게라도 요약해서 앞에 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구마 구간을 못 참는다고 하죠. 네. 독자들이.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해리포터가 처음부터 마법을 쓰면서 근데 얘 사실은 어렸을 때 이랬다 나오면 맞아요. 재미없었겠죠. 그게 지금의 감동이 아닐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뭐 어쨌건 우린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던 영화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영화가 여러분에게 줬던 그런 감동도 아마 기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들은 사운드가 돋보이는 영화들인데요. 첫 번째 영화는 최근 개봉한 1월 21일에 개봉한 영화 시라트입니다. 시라트. 네. 완전 얼마 안 됐네요, 개봉한 지. 네. 네,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레이브 파티가 배경인 영화예요. 레이브 파티가 뭐예요? 레이브 파티라고 하면 보통 뭐 일렉트로닉 뮤직이나 테크노 음악 같은 음악들을 굉장히 음향이 증폭되는 스피커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파티인데, 뭐 레이저도 쏘고 이런 파티인데, 요즘에 다른 댄스 페스티벌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레이브는 뭐 최근에는 뭐 어떻게 일상적으로 상업적인 성공도 거두는 그런 큰 파티들도 있지만, 애초에 시작은 불법과 반항, 저항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창고라던가 네. 항공기 경납고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저항의 정신을 좀 담고 있는 그런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 모로코의 어느 사막에서 이 레이브 파티를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피커를 가져와서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제 스피커들을 이제 심어 놓고 DJ도 오고 춤추는 레이버들도 와서 밤낮 없이 춤을 추고 이제 거기서 막 거의 몇 날 며칠을 이제 지내는 그런 파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파티의 화려함 이런 것과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있죠. 이 시설은 별게 없겠네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사람들도 모래바람을 계속 맞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춤추러 온 사람들인지 어디 이렇게 불황자들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렇게 한창 파티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온 중년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거기서 이제 막 전단지 같은 걸 돌려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레이버 파티에서. 그래서 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레이버 파티장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소문 중인데 어렵죠. 찾기가 힘들죠. 그러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막 바깥에서는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레이버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딸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일부 레이버들은 이제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파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탈출해서 가로지르면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뭔가 그 영화 뭐죠? 내가 네가 어디 있든지 널 찾아서 널 죽일 거야. 그 영화 뭐죠? 테이큰. 예.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전혀 뭔가 다른 아빠가 잘 못 싸우는 이 무기력한 전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전혀 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딸을 찾는 게 지상 과제인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 영화가 한 중반 정도에 이르면 딸을 찾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의미가 다 상실돼 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래요. 그래서 영화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점프 구간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그렇습니까? 네. 야, 이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첫 장면이 사막 위에 스피커 엄청 설치되어 있고 그런 거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큰 스피커에서 진동음이 느껴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춤에 심취해 있는 이제 사람들을 전경으로 담게 되는데 이 스피커가 음향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거대한 우퍼다 보니까 보통 이런 레이브 파티나 레이브 음악을 트는 곳에 가면 가장 명당 자리가 스피커 바로 앞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는 거의 이제 진동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귀로도 아니지만 우퍼는 그래요, 진짜. 네, 귀로도 느껴지지만 네네. 진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내 피부에 닿는 자극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이 스피커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 사막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더 증폭이 되겠어요.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치 종교 단체에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진 기가 너무 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네. 이 시라트라는 제목이 네. 이슬람교에서 왔다면서요? 네. 이슬람교에서 지옥을 가로지르면서 이승과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시라트라고 한대요. 근데 이 다리는 오직 선한 사람만이 건널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리를 건너다가는 불에 타는 형벌을 받고 이 다리는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너기 어려운 다리이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승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힘들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와, 머리카락보다 가늘다니 그 말만으로도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게 로드무비 스타일입니까? 왜냐하면 사막이 나와서 그쵸. 사막의 장소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테이큰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당연히 이제 테이큰이 떠오르죠. 근데 예.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매드맥스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가로지를 때 거대한 차를 타고,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는 막 구덩이도 있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수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네. 굉장히 거대한 버스라던가 이런 차들을 타고 이동하면서 모래바람도 날리고 그 무엇보다 음악이 계속 둥둥둥둥 심장을 울리기 때문에 매드맥스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매드맥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네. 좀 로드무비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반전 영화일 수도 있고 또 로드무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그 길을 이제 떠나는 와중에 세상에서는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이제 영화 안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3차 대전이 시작돼서 세상의 종말이 이런 걸까라는 이제 대화를 인물들이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인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묵시록적인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저는 딸을 찾으러 간 사람이 딸 안 찾고 딴 데로 얘기가 샌다 그래서 네. 이게 뭔 소린가 그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전쟁에 휘말립니까?
완전히 휘말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네. 전쟁의 여파라는 것이 꼭 전쟁에 참전을 한다거나 그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걸 굉장히 폭발적인 방식으로 보여져요. 정말 모든 걸 다 터트려버리는 에너지로 갑자기 영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미로운 부분이 제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은 보통의 이러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그래요. 이러한 예술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과는 좀 전혀 다른 어떤 마케팅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국내에서 개봉할 때 이 영화의 관객 반응을 찍어서 바이럴을 했거든요. 보통 관객들이 놀라거나 이런 반응들은 공포 영화를 이제 마케팅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 영화는 전혀 공포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놀라거나 충격받는 그 리액션 영상들을 이제 극장에서 찍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상들을 보고 뭐 이렇게까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이렇게 정말 단발마의 비명을 네, 질렀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덜 찾아보시고 영화를 보시기를 권하면서 또 영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근데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덜 보라고요. 이걸 봐야지 볼지 말지 정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보셔도 정말 내가 영화로서 이렇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아까 앞서서 몇 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낀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경이로움을 오랜만에 다시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분명. 그래요? 네. 일단 뭐 영화 내용만 들어봐도 사운드는 매우 훌륭하겠네요. 이 영화는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사운드 이 자체거든요. 사운드 디자인부터 작곡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음악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어떤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 음악 자체가 춤과 함께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관객으로 하여금 바로 이제 관객의 심장에 꽂히는 음악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이제 이 촉각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딸을 찾는 중년의 아버지는 이 음악이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거를 들으라는 거냐 마는 거냐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이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들으려는 음악이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다. 그래서 춤과 이 음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춤출 때의 그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이 그냥 배경음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춤을 통해서 음악이 관객에게 전달되는구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독특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관객이 춤춥니까? 춤을 추고 싶어져요. 그래. 네. 실제 추는 사람 없었던가요? 저는 뭐 기자 시사다 보니까 그렇지는 기자 않은데. 시사에 추셔서 웃겼겠다. 근데 기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네,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이 영화에서 주는 춤이 우리가 춤을 흥겨워서도 추지만 그 즐거울 때만 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추게 되고 살풀이 춤이 있죠. 네, 이 뭐 사람의 몸짓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의미의 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출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시죠. 영화 시라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수라 마리암 그리고 엔 라 노체 두 곡입니다. 자, 영화 시라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수라 마리암 그리고 엔 라 노체 캉딩 레이가 작곡한 곡을 두 곡을 연달아 감상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올 것 같은 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5097님께서 영화관에서 춤을 추기 위한 노래를 듣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싱얼롱이랑도 좀 다를 것 같고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시라트 하고 있는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이 추는 춤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처음에 이제 레이브 파티에서
춤을 출 때는 정말 광란 그 자체. 네. 이 사람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춤을 추고 있구나. 정말 엄청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춤을 추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영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영화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고난을 겪는데 그 와중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또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때의 춤은 이 초반에 우리가 봤던 춤이랑 너무 다르죠. 음악은 같은데 그들의 이제 춤은 어떻게 보면 춤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 인간이 춤을 추게 됐던 것이 일종의 신과 연결되려는 몸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무속신앙 같은 그쵸, 거죠. 그쵸. 태고 쪽에 우리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들을 기릴 때, 신에게 제를 올릴 때 춤을 췄었잖아요. 네. 마치 그런 느낌의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겪고 앞으로도 고통이 내 앞에 남아있을 때 나는 이 삶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그 의문이 제일 커졌을 때 춤을 추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든 승화시켜 보려는 인간의 좀 가련한 몸짓인 거죠. 그 낙차가 영화의 처음과 끝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그것 또한 새로운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출 면에서 돋보이는 점도 있다면서요? 일단 영화는 이제 16mm 필름으로 촬영이 됐고 우리가 흔히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소리라던가 네네. 막 이렇게 반점 같은 것들. 옛날 영화 보면 나오는 거. 네네. 네. 그대로 살렸어요. 근데 어허. 이게 필름 영화의 그런 옛날 향수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마치 이 사막에 부는 모래바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사막이라는 공간성을 이 필름 촬영이 훨씬 더 잘 살려주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촬영 과정에서는 디지털보다는 훨씬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 선택도 연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평을 해주신다면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데 이 영화가 풀어나가고 마지막에 우리를 관객을 어디다 데려놓는데 그 과정이 실로 놀라워요. 이 글과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러면서 새삼 영화라는 것이 체험이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으려고 사막을 횡단하는 이야기. 이런 간단한 줄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연결시키는 어떤 삶이 주는 고통과 상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이 보면 종교적인 체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레이브 음악을 좋아하거나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나의 몸짓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트머스지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네. 또 굉장히 보고 싶게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화 만나보시죠. 뭡니까? 두 번째 영화도 사운드가 돋보이는 영화인데 시라트와는 아주 다르고 시라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좋은 영화죠. 스타이즈 분인데요. 이 영화는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다르죠. 네. 그냥 사운드 하나만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이 영화도 사운드. 결국에는 상실을 겪는 한 인물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 네네. 이 영화도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죠. 아주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재능은 있는데 무명 가수가 스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그 스타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이 그 스타를 능가하는 스타로 거듭나지만 이 둘의 사랑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이 영화를 보겠어요. 하지만 좋아요. 이 좋아요. 무명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면 레이디 가가라면 사실 스토리 중요하지 않죠. 레이디 그럴 수 가가가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모든 노래를 다 라이브로 소화를 했거든요. 그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립싱크하지 않고 촬영할 때 다 자기가 나는 영화 볼 때 배우들이 립싱크하는 게 너무 거슬렸다. 나는 다 부르겠다라고 했고 브래들리 쿠퍼도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도 브래들리 쿠퍼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다 라이브로 하겠다 해서 촬영 현장에서 모두가 라이브로 불렀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개봉 전에도 화제가 됐던 게 대본 리딩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중요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테이블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이제 대본 리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레이디 가가가 본인의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대사를 이제 시연을 하다가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모든 그 탑 배우들이 다 사랑에 빠진 얼굴로 이제 레이디 가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영화에서 아주 잘 살아납니다. 이 작품이 원작이 있다면서요? 네. 내용도 너무 익숙하지만 뭐 37년도에도 영화가 만들어졌고 1937년이요? 네, 54년, 76년에도 리메이크 되는데 이 영화가 37년이 원작이고 54년에는 주디 갈란드가 리메이크라고 77년에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리메이크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세대에 당시 걸출했던 디바들이 주인공을 했으니까 레이디 가가 정도 돼야지 성립되는 영화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골든글로브 시상식 주제가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음악 들어가는 상은 다 받았네요. 네, 네. 하긴 뭐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주기도 그쵸. 당연히 드려야죠. 본인이 직접 뭐 가사도 쓰기도 하고 작곡에도 참여하고 뭐 그래서 사실 OST를 들어보시면 주제곡을 정할 수가 없어요. 주제곡이 물론 있긴 한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마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시게 될 거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이유 앨범 사는 기분인가 보다. 야, 여기 지금 맞아요. 타이틀곡이 뭐야? 다 좋은데 타이틀곡이 뭐야? 뭐 이런 맞아요. 거. 딱 그 기분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셨던 OST는 뭔가요? 저는 이제 잭슨과 엘리가 이제 서로 주인공인데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와 스타 가수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잭슨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게 커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털어놓으니까 엘리가 그걸 이제 천재적인 뮤지션답게 바로 즉석에서 가사로 만들어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뮤지션이고 예술가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의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주연이기도 한데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감독으로서 데뷔작이기도 하고. 네. 감독 잘한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원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돌았어요. 근데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렇게 표류될 뻔했고 이제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브래들리 쿠퍼한테 주연 제안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감독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본인이 아직 연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는데 이 영화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나섰고 뭐 연출, 각본, 제작까지 다 담당했는데 배우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분이 기타를 전혀 연주하지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네. 1년여를 기타를 이제 본인의 집 지하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네. 영화를 보시잖아요. 다 본인이 연주합니다. 우와. 놀라운 재능을 가졌고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원래 음악성은 좀 뛰어나신 분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뮤지션이니까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장면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따로 스타디움을 빌리지 않고 코첼라 페스티벌에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네. 근데 관객이 있으니까. 네. 본 무대 전에 잠깐 했는데 관객들도 영화 촬영이라는 걸 알리지 않아서 몰랐대요. 브래들리 쿠퍼인지. 근데 저 신인 노래 잘하네? 연주 잘하네? 라고 이제 호응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와 굉장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죠. 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일단 브래들리 쿠퍼 보안관인데 노래 잘하는 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 거친 느낌이 살아났기는 했지만 지금 버전도 좋은 게 브래들리 쿠퍼나 레이디 가가는 이 할리우드 산업의 굉장히 비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부분, 비정한 부분도 영화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을 살리기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조금 더 적합한 감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1139님이 스타이즈 본을 인생 영화라고 하는 사람도 많죠. 레이디 가가는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하셨고요. 2242님이 이지혜 기자님 멘트가 퍼펙트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9920님은 시라트에 대한 얘기네요. 사막 풍경은 상상이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예상이 안 됩니다. 오늘 시네토크는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상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평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영화는 단순하게는 사랑 이야기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음악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실을 경험한 인물이 이 상실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지, 그리고 엘리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이잖아요. 그 상실을 통과해 나가는 고통을 음악으로서 승화를 하거든요. 이게 원작의 제목이 스타 탄생인데, 그 자신의 고통을, 이제 이별의 고통을 음악으로 다시 만드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엄청난 스타가 탄생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과도 굉장히 원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린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또 시라트와 함께 짝을 지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가장 탁월한 부분은 노래죠. 이제 잭슨의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이제 곡을 만들어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약간 관객으로서는 좀 소외당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이 둘이 정말 음악으로 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구나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게 돼서 저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는 감각기관이 나와는 다르게 하나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어떤 완벽한 소통을 현실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나마 좀 체험해 보시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 특별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리메이크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배우나 캐스팅이 어려울 가수로. 것 같아요. 아이유? 아이유 인정. 알겠습니다. 자, 안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올리버 라셀 감독의 영화 시라트, 또 브래들리 쿠퍼 감독의 스타 이즈 본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좋아한 그 노래를 불러요. 날 믿어봐요. 영화 스타 이즈 본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Digging My Grave,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